네, 안녕하세요. 유홍채 교수입니다. 드디어 제한적이긴 하지만 대면 수업이 가능해서 오늘 많은 학생들이 지금 현재 5분 와서 앉아 계시고, 그리고 조금 늦는다고 연락 오는 학생들이 있었으니까 몇몇 학생들이 더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학기까지보다는 훨씬 더 내가 기운 내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행입니다. 강의 이제 그동안에 동영상 강의로 많이 들었고, 또 이제 일부 학생들은 동영상 강의로 계속 듣겠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이렇게 앞에 있으면서 같이 대화하면서 하는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하고, 혼자서 계속 이 강의안을 보면서 그냥 혼자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고, 그동안에 제가 이제 동영상 강의에서 계속 했던 이야기가 이제 원론적인 민주주의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시간까지가 원래 수업 계획서상에 내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들은 대부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부터는 이렇게 조별 발표를 해야 되는데 학생 수가 좀 적은 관계로 제가 몇 주 더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근데 걱정 마세요. 할 이야기는 굉장히 많아요. 컨텐츠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쟁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 쟁점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쟁점이라고 하는 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영역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너무나 다른데 제가 강의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이 각각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 쟁점들을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고, 그런 쟁점들을 주도해 나가는 영역이 정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치 영역인데 결국 정치 영역은 공적 영역이다. 사적 영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사적 영역에서 굳이 객관적인 사고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사적 영역에서 객관적인 사고를 하면 좀 재수 없어. 실제로. 엄마 아빠 둘이 한참 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남자들 조심해야 돼, 그거. 엄마하고 아빠하고 한참 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아빠들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엄마들은 객관적인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 옆집 용순의 엄마랑 싸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이구 싸웠어, 속상했겠네, 이렇게 바로 그냥 다독다독 해줘야 되는데, 왜 싸웠어? 뭐 때문에 싸웠어?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 엄마들이 이제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년 전, 10년 전 이야기부터 막 계속 끄집어내가지고 끝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적 영역에서는 우리가 굳이 객관적인 사고를 안 해도 되고, 객관적인 사고를 안 한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죠. 근데 공적 영역에서는 객관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면 이 사회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평화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요. 이 평화에 대해서 북한 이야기는 평화라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남북관계, 국제관계에 관련되니까 가장 적절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국내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꽤 많이 있긴 있어요. 평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반도 평화가요, 요즘에 최근에 이제 뭐 종전선언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한반도 평화협정론 이야기 나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 그리 어렵다고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유는 뭐냐면 서로 이 평화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자, 남북한 양국가만 따지고 봤을 때 남한의 평화는 뭘까요?
그렇죠. 민주주의지. 좀 크게 보면 북한까지 민주주의 체제가 확산돼 가지고 남북한이 통일이 되는 것이 남한 입장에서는 가장 큰 평화고, 두 번째로 그 조금 양보해 가지고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더 이상 무력 도발 안 하고 핵 개발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이 불안감을 좀 북한이 자꾸 불안한 상황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는 게 한국의 평화잖아요.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 평화는 뭘까요? 그렇죠. 좀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하면 남한까지 공산주의 적화를 통해서 북한이 통일했으면 좋겠고, 최근에는 이제 그걸 현실을 인식을 하고 제발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거기에 미국의 외부의 어떤 그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경제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안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상호간에 평화라는 개념 하나 가지고 이 좁은 한반도 상에서 서로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이 끼어서 평화 개념을 각자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질문을 해보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국제사회 속에서 이 평화라고 하는 개념 하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각자 나라가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간단한 종전협정, 벌써 70년이 지났잖아요. 1953년에 휴전협정을 하고 그거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안 하고 거의 67년, 70년 가까이 돼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보통 전쟁이 시작해가지고 딱 끝나면 그 전쟁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잘못한 대상이 있으면 그 잘못한 국가에 페널티를 매기고 그 전쟁을 일으킨 나라의 전쟁 주범에 대해서 뭔가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 그리고 피해 입은 나라에 보상을 하게 만들고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그 전쟁을 마감하는 절차인데 70년이 다 돼가지고 지금 와서 북한한테 책임져 한국전쟁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핵심적으로 4개 나라, 확대돼서 6개 나라, 좀 크게 보면 유럽 국가들까지 포함해가지고 객관적인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국제사회니까 국제사회에서는 사실은 그냥 모른 척 해도 돼요. 대표적인 예가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뭔가 일을 저질러 놓고 쌩 까는 거 많잖아요. 어떻게 제재할 수가 없거든. 아주 이게 북한처럼 대놓고 눈에 띄게 뭐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든달지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런데 최근에 후쿠시마 원전 폐수를 또 방류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 아니에요. 세계적인 이목 상관없이 자기들이 이제 부담된 더 이상 이 원전 폐기물을 축적할 수 없으니까 딜레마죠. 일본도 이걸 계속 축적할 수 없으니까 어딘가 버려야 되는데 이걸 받아줄 나라는 없고 자기 나라에다 버리긴 싫고 제일 편한 방법이 그냥 바다에다 버리는 건데 한국이 생각보다 세게 뭐라고 하니까 이제 지금 약간 연기를 시켰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렇게 국제사회에서는 모른 척해도 되는 문제지만 국내에서 그런 공적인 영역에서 객관적인 사고를 안 하고 자기 주장만 하면 일이 계속해서 꼬이게 되고 답이 안 나오고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신문지상에서. 단순히 한국 정치에서 현재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하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하고 싸우는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이고 각 당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결국 충분히 전달이 됐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정치인들이 비생산적으로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서로 어느 쪽을 편들겠다는 게 아니라 최근에 대표적인 사례로 어떤 거냐면 공수처법 설치에 대해서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이 이전에 하도 이름을 많이 바꿔갖고 자꾸 헷갈려. 이전에 뭐였지 이름이? 자유한국당이었잖아요. 자유한국당 시절에 절대 반대한다고 그러고 공수처 구성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계속 협조를 안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동현인가 종현인가 그 옵티머스 프라임 그거 특검하자고 하면서 또 공수처 그 결사 반대한다 그래놓고 특검 수용해주면 공수처 설치해줄게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국 정치인들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인 시절에도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결사 반대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결사 반대를 해야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협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때 협상을 해줬었어야죠. 적당한 그 거래 관계를. 결국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그 민생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대화가 돼야 되는데 이런 거 갖고 싸우느라고 전혀 민생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처리 안 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졸속으로 그냥 땅땅땅땅 하고 통과시키고 그냥 졸속으로 땅땅땅 통과시켰던 법 중에 하나가 민식이법이에요. 혹시 운전하시는 분 들어오세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정말 절감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운전 안 하시는 분들도 대충 알겠지만, 민식이법에서 스쿨존에서 20km 이상은 못 가게 하잖아요. 처음에 법이. 지금 30인데, 처음에 법이 20km였어. 국민들 불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20km는 악셀을 안 밟는 게 아니라 어떤 구간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가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그 법률을 이게 발의했던 의원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의원 중에 한 명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봤을지 모르는데 워낙 분위기가 그래서 좀 세게 썼다. 법안 내용을. 무리인 줄 알았다. 그런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그 조건이나 다른 몇 가지 조건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면서 이게 정상적으로 조정이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조정 안 되고 제출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줄은 나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는 것처럼 정말 토론하고 싸우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야 될 때에서는 안 다루고 그다지 중요한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들의 생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죽으라고 싸우면서 국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의 책임을 지금 방기하고 있다. 그래서 공적 영역에서는 객관적 사고가 중요하다. 사적 영역에서는 객관적 사고 하지 마세요. 지극히 사적 영역에서는 자기 이익을 추구를 해도 돼. 그런데 공적 영역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우리는 공적 영역에서 실제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내용이 많지 않죠. 공적 영역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거의 유일하게 선거 때. 근데 이 선거 때에도 유권자들이 말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하죠. 그리고 투표만 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조금 열심히 하는 게 여론조사. 그런데 우리는 여론조사 전화 오면 그냥 끊잖아요. 대부분 끊고. 그 외에는 뭐가 있을까? 조금 더 나이를 들면 이제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동네 분여회나 뭐 주민자치회나 그다음에 학교 운영위원회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활동을 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토론이 발생했을 때 지금 어른들이 그래요. 문제가 발생하고 토론이 시작이 됐을 때 문제의 핵심을 가지고 열심히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최 측에서 어떤 안을 내오면 거기에 대해서 웬만하면 그냥 오케이 하고 통과시켜주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면서 그 자리에 가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그걸 대비해서 조금 공적 영역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국가에서 살면 민주시민이라고 하잖아요. 이 민주시민은 좀 피곤해요. 할 게 많아.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제 자주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 절차적으로 민주주의 제도가 구축이 돼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다. 사실 절차적인 걸로 보면 북한도 굉장히 절차적으로 민주적으로 돼 있어요. 중국도 민주적으로 돼 있어요. 북한과 중국 모두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지만 선거를 해서 대표자를 뽑거든요. 그런데 선거를 할 때 공천을 한 명만 해. 찬반 투표를 하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 일부에서는 이제 경쟁하는 투표가 좀 한두 군데서 실험 삼아서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별로 영향가는 없었던 것 같고. 핵심은 제도가 민주주의여야 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민주적인 사고를 하고 그걸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민주적인 사고라고 하는 게 사실은 다른 거 없어요. 이의제기를 잘하면 돼요. 이의제기를. 뭔가 일이 진행이 되는데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인지상정이라고 공적인 영역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내가 느끼면 다른 사람들도 느끼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잠깐 스톱. 답이 없어도 돼요. 보통 우리가 대안 없으면 문제 제기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답이 없어도 문제 제기할 권한이 있다고 봐요, 나는.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법안을 만들 때 국민들이 봤을 때 문제다라고 느끼는 거를 문제 제기를 하면 그걸 수정해야 될 책임은 전문가 내지 정치인들한테 있는 거예요. 국민 입장에서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데 이거 수정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답까지 내줄 수는 없잖아요. 회사의 주인이 누구죠? 사장이죠. 사장 내지는 주주들이잖아요. 그럼 그 수많은 사장이나, 한 명인 사장이 그 수많은 회사의 모든 일을 다 전문적으로 알 수는 없죠. 그런데 뭔가 진행이 되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 잘못된 것 같다 하면 스톱하는 거지. 무작정. 나한테 손해가 올 것 같으니까. 그럼 대안까지 제시해야 되나? 아니잖아요. 담당자한테 내 마음에 들게 수정해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사들, 더 확장하면 회사의 이사들이, 주주들이 굉장히 많아. 10만 주가 있다면 그 중에 주식을 한 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10,000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1,000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회사 그동안의 실정이랄지 이런 문제들을 쭉 보고받으면서 문제 제기를 하죠. 그 지점이 좀 뭔가 안 좋다. 마음에 걸린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하라. 대안까지 제시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담당자들이 하는 것처럼 공적 영역에서 담당자들은 주로 의회와 행정부, 그 다음에 법원에서 대행을 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법원은 약간 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정치에 깊이 개입을 잘 안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정치 개입 참 많이 해요. 이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좀 넘어가고. 진짜로 정치에 개입을 안 해야 되는데, 의회 보고 주로 행정부가 이제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의회가 감시를 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든 지방의회든지 간에 항상 국정감사를 하고 행정감사를 하면서 집행부가 옳게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문제들을 좀 검토를 하고 바라보고 있고, 의회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정책을 만들어내고 정부가 추진할 법안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의회는 여당과 야당으로 나뉘어서 의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상호 견제하고 이렇게 절충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민주주의가 우리는 그동안에 다수결이라고 믿고 살았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다수결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실제로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최고의 꽃이 아니고 그냥 최종 결정 방법 중에 하나죠. 자, 저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지금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보면 최근에 근접해 왔지만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높고 국민의힘이 좀 낮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전 의원들이나 이렇게 당직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들에게 동의하는 국민이 30%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30%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리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촛불의 힘으로 당선이 돼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지만 그쪽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아봐야 40%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30% 일반 국민들은 이쪽이 좋으면 이쪽으로 갔다가 분위기가 이쪽이 좋으면 이쪽으로 갔다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사라져야 될 대상이라고 너무 험하게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다. 그러면 오늘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가 대립을 하고 있는데 과연 잘하고 있냐? 예. 어떤 사람 개인들이 모여도 싸우게 돼 있잖아요. 아무리 친해도 싸우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치판에서 싸움이 안 일어날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싸운다고 욕하면 안 되는 거죠. 싸우라고 그 사람들을 뽑아놓은 건데 문제는 어떻게 싸우느냐의 문제, 뭘 가지고 싸우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과연 현재 대한민국에서 정치권이라고 하는, 특히 보수 진보라고 하는 세력들이 뭘 가지고 싸우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보수하고 진보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문재인, 이렇게 합시다. 문재인, 특정인 이름을 쓰기보다는 대통령으로 합시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나 뭐 다른 대통령들도 다 사실 마찬가지였잖아요.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통일? 그치. 그거를 통일하고 통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북한관. 또 경제정책에서 노사관계. 그 다음에 복지정책. 이거 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보면 보수는 반대하고 사실 무조건이죠, 무조건. 여기는 무조건 찬성하고 보수는 북한에 대해서 무조건 적대적이잖아요. 북한 문제가 나왔을 때, 북한의 어떤 문제가 이슈화가 됐을 때 보수 쪽에서는 일단 세게 말을 하나 던져놓고 보잖아요. 그 다음에 대화가 안 되잖아요. 무조건이 아니면 살펴보고 대화하고 수용할 건 수용하고 못 받을 건 또 대화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진보는 또 무조건 친북이야. 묘하게.
북한하고 교류협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북한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소위 이야기하는 한국에서 진보 세력들은 북한이 뭔가 눈에 띄게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세게 이야기 못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노사관계. 보수 쪽은 보통 사측 편을 든다고 하잖아요. 진보 쪽은 노측,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철자법이 가끔 틀려. 노측 편을 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복지정책은 보수가 선별이고 이쪽이 보편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봅시다. 북한간에서 정말 대한민국 보수들이 극단적으로 무조건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이기만 했을까? 남북대화를, 게 한국전쟁 이후에 남북대화를 최초로 시도했던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1972년도 초에 이우락 보내가지고 7.4 남북 공동성명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후에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정책을 확대하면서 이게 소련이 붕괴되고 북방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추진을 했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욕을 엄청 먹었죠. 보수 쪽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이제 소련이 진짜 붕괴가 되고, 다 해체가 되고, 북한만 남았을 때,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고 그랬거든요. 북한 그때 당시에 김일성이를 제거하고, 이제 통일을 시키려고.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그걸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안 일어났죠. 그 다음 보수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비핵개방 3천이라고 하는 대북정책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 진심은 알 수 없겠지만, 진짜, 선전적인 구호로만 썼을까? 공교롭게 계속해서 남북 관계를 유지를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넘어가고,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에 가가지고, 직접 가가지고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고 왔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실 보수 쪽 사람들도 북한에 대해서 충분히 기회가 되면 만나려고 하고 남북대화를 하려고 하고 입장이 좀 다른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에만 오면 무조건이 되는 거예요. 노사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보수 정부 하에서도 노동조합이나 노동기본권이 이렇게 확대될 수 있는 법안들이 꽤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어쩌면 보수 정부에서 노사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제도를 만들고 이 노동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법안들을 많이 만들어냈던 것도 꽤 있고, 진보라고 무조건 노축 편을 드는 게 노동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진보들도 경제정책에서 기업 지원 정책이랄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게 어디 가면 두드러지냐면 지방자치단체장들, 도지사들, 시장들 이런 경우에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동자보다는 기업에 더 유리한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해요. 복지정책. 보수에서 선별적 복지를 주장한다고 하지만 대표적인 몇 건에 대해서 그렇게 싸워왔지. 자, 박근혜 대통령도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들한테 무조건 30만 원씩 주겠다고 공약을 했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보편적 복지 제도인 의료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보수 정치 세력들도 동의를 해가지고 확대해왔고 그걸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건 대통령 기준은 내가 일단 제외를 시켰잖아요. 정책이나 북한이나 어떤 시장 문제랄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 간에 그다지 차별이 없어요. 별로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하고 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신한국당 쭉 추진해왔던 정책들하고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전에 새정치국민회의나 이게 야당도 그러고 여당도 그러고 보니까 이름이 비슷한 게 많네. 새천년 민주당이나 쭉 전통적으로 야당들이 이 정권을 잡거나 국회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을 상호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야당이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여당은 무조건, 보수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진보는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수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진보 역시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FTA 관련해가지고 한번 사례를 동영상에서 이야기를 한 적 있죠. 분명히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가 한나라당이었나? 새누리당이었나? 한나라당이었나요? 새누리당이었던 것 같은데. 한나라당이었나?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미국하고 한미 FTA를 한다고 할 때 한나라당이 되게 세게 반대했거든요. 그때 보수 언론들도 딱 정확하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한미 FTA는 굉장히 나쁜 것이다라고 막 선전을 하고 홍보를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딱 당선되자마자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은 FTA가 굉장히 좋은 거라고 갑자기 급선회하고 보수 언론들도 FTA는 꼭 해야 된다라고 막 선전을 하고 이게 웃긴 게 노무현 정부 시기 때 썼던 보수 언론들의 기사하고 이명박 정부 때 보수 언론이 썼던 기사를 딱 같이 FTA 관련된 기사를 비교해 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을까? 아침에는 소고기가 맛있어요 했다가 저녁에는 소고기가 썩었어요 이러고 있어요. 똑같은 소고기를 가지고. 이거는 진보 언론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 때는 무조건 FTA가 좋다고 막 썼다가 이명박 대통령 되니까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막 썼다가 그런 것처럼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보편적으로 세계적으로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 가장 흔하게 대표적인 기준이 뭐가 있냐면 자, 국가 권위예요. 국가가 얼마나 권위를 가지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위로 갈수록 개인의 자유가 확대돼야 된다. 아래로 갈수록 정부의 권위가 커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시장이에요. 시장. 정확히 이야기하면 위아래는 정부의 정부의 개인에 대한 그 관여도, 좌우로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도. 그러면 자
국가의 권위가 적어야 되고 시장 개입이 정부가 적어야 된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작은 정부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작은 정부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여러분들 어떻게 들려요? 작은 정부. 왠지 뭔가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겸손해 보이는? 그렇지. 좋다 나쁘다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겠지. 이쪽이 소위 이야기하는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곧 자유주의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이고 자유주의하고 신자유주의가 그렇게 다른 게 없어요. 거의 똑같아요. 이쪽으로 가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훨씬 제한을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가 시장을 전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면 이쪽이 사회주의 체제이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디에 분포되어 있을까요? 일 1번, 2번, 3번, 4번일 때. 응? 2번? 우리나라 사람들이? 3번? 또. 다양하네. 대체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한국에서 굉장히 우파적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홍준표 전 의원이잖아요. 홍준표 의원이 여기쯤 있어요. 이제 이 조사는 지금도 참여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겨레에서 이 테스트는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연구한 학자들이 진보 보수를 이렇게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 질문을. 그래가지고 전 세계의 유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조사를 해가지고 이 분포도를 표현해 놓은 거예요. 조금 검색해 보면 나올 거예요. 한겨레 진보 보수 성향 뭐 이 정도 치면 아마 나올 텐데 오바마가 미국에서 좌파라 그러잖아요. 어디 있겠어요? 오바마는 대충 한 여기쯤 있어요. 여기 언저리 이렇게 있어요. 오바마가 우리나라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좌파적이겠어. 그 이유가 내가 아까 지난 시간인가 전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정부한테 책임지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정부의 권위가 커지는 것을 정부한테 책임져라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은 정부가 그러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따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보편적인 국민들이 정부가 뭐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불만이 있으면서도 따라요. 제가 5등급 경유차 제한 이야기 했었나? 나는 그거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환경부까지 전화해서 항의했거든. 경유차가 매연을 많이 뿜어내니 10년인가 15년인가 이상 된 경유차는 타고 다니지 마시오. 일단 4대분 안에는 무조건 들어오지 마시오. 한 번 들어올 때마다 20만 원씩 벌금이 물리고 미세먼지가 아주 많은 날은 아예 못 움직이게 하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아예 12월 달부터 3월 달까지가 미세먼지가 이렇게 공기가 좀 안 좋을 때잖아요. 이때는 아예 움직일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근데 내 차가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근데 나는
자동차 검사 맡아가지고 문제 없음 받았고, 그다음에 내가 이 차를 갖고 다녀봐야 뭐 얼마나 다니겠어. 앞으로 길게 타봐야 한 2, 3년 탈 텐데. 그런데 그 차를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뭔가 문제인 걸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따라주고 있어요. 또 하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은행에 가가지고 통장 최근에 만들어 봤어요? 통장 몇 개 가지고 있어요? 계좌. 꽤 있어요? 언제 만드셨어요? 통장 계좌를 몇 개 가지고 있어요? 2개? 아, 2개 많은 거 아니지. 어쨌든 통장을 만들러 은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만들어줬거든? 지금은 안 만들어줘. 그 통장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를 대라 그래요. 이유만 된다고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유를 대면 그 이유가 타당한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라 그러거든요. 이게 왜 생겼냐면, 왜 생겼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일단 모든 국민들이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제해놓고 들어가는 거야. 아니, 내가 필요에 따라서 공과금 낼 통장, 그 다음에 월급 받을 통장, 그 다음에 내 용돈 챙길 통장, 내 마음대로 통장을 많이 만들 수 있지.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일단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또 그걸 또 툴툴거리면서 또 따르고 있어요. 그만큼 한국은 사람들이 이 정부의 권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살고 있다고. 그런데 이 안에서 뭐 보수파네, 뭐 진보파네. 우리가 태극기 부대 하면 굉장히 극우파라고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극우파들이 이 조사를 하면 여기쯤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최소한 여기 내지는 이쪽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태극기 부대 활동을 하는 분들의 대부분을 보면 한 여기쯤 있어요, 여기쯤. 정부 말은 제한적으로 보수인 대통령이 집권을 했을 때 정부 말은 무조건 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대기업에 유리한 경제정책을 펼쳐야 되고,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지. 이게 뭐냐면 한국에서 보수 진보에 그 싸우고 있는 이 진영이라고 하는 보수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객관성을 잃고 대통령 한 명이 누구냐에 따라서 입장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한국에서 중요한 일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이를테면 사장이 있는데 기획부의 부장하고 총무부의 부장이 서로 싸우면서 어떤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밑에 고객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인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고객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사장도 자기 좋으려고 그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지, 봉사하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보수 진보 논쟁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너무 허망하다.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 열심히 들여다보고 소리 지르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미 꽤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안 될 문제고, 이 문제가 이렇게 발생된 이유가 사실은 한국에서 진보 보수의 형성이
기득권과 기득권층과 그다음에 받았던 쪽 사람들의 감정 싸움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첫 번째 감정 싸움이 어디 있었을까요?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보수와 진보들 간의 첫 번째 감정 싸움. 그보다 좀 더 앞에 가야지. 왜냐면 45년에 해방이 되고 북쪽에서는 김일성이 소련 등이 없고 쭉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인천 상륙작전이 있은 후에 그 후부터 이제 쭉 해가지고 이제 그 이승만이 아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6.25지. 예, 이승만이 김구를 소위 이야기하는 미군정 3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미군정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독립운동 단체들은 조직의 이름으로 들어올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 다 모두 개인적인 자격으로 들어와라라고 포고를 해요. 첫 번째 포고가 그거였어. 그래서 발생한 문제가 뭐냐면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의 조선 민중들이 인정하고 따르고 있었던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있잖아요. 김구 선생이 들어오는 것을 개인 자격으로 그냥 제안을 해버린 거예요. 안 그랬으면 아마 김구 선생이 초대 대통령이 됐을 가능성이 꽤 높죠. 일화 중에 하나가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마냥 기분 좋지는 않았거든요. 되게 빡쳤을 거야. 48년 정부 수립하고 헌법 만들고 이제 대통령을 선출을 했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과정에서 투표 용지에 김구 이름이 나와요. 이미 김구는 사망했는데 그 전에 김구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그 말이 좀 많거든요. 이상하게 죽었다고. 근데 그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이미 사망한 김구의 표가 3표인가 4표인가가 나와. 그럴 정도로 김구라는 인물이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이승만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미쳤는데 개인적인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김구라고 하는 사람이 꽤 오랫동안 주석직을 유지를 하고 있을 때 거기에 이승만도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직을 지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김구가 이승만보다 약간 레벨이 더 높은 단계였었고. 그러면서 김일성이 내려오니까 이렇게 약간 북한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부르주아들, 그 다음에 우파적인 사람들은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남한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좌파랄지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성향을 띤 사람들이 그다지 안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때부터 김일성하고 이승만하고 남쪽에 있는 김일성을 추종했던, 사회주의를 추종했던 사람들하고 감정의 골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이승만이 정부를 수립한 다음에 일제청산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일제청산을 하겠다고 법까지 만들어 놓고 일제청산을 안 하고 일본에 부역했던 이해는 되죠.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 공무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야. 공무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그때 당시에 중국이나 뭐 이렇게 미국이나 일본에서 그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근데 이승만 입장에서 다른 데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들어온 사람들을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자기한테 좀 부담이었을 테고. 그러니까 그냥 그
일제 시기에 공무원을 했던 사람들을 거의 그대로 쓰죠. 고위급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이러면서 사회적으로 그 반감이 꽤 컸을 거 아니에요. 일제 청산한다 그래 놓고 왜 그 사람들,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 나를 탄압하고 총칼을 들이대고 나의 재산을 뺏어갔던 사람들을 왜 그대로 쓰느냐라고 민중들이 불만이 많았을 것이고, 그 중에 일부 정치 지도자들이 그 사람을 대변을 했을 것이고, 여기에 이승만이 어떻게 대응을 하죠? 이승만과 친일파들이 잡아가는데 왜 잡아가냐고. 일제 시대를 막 지나가지고 일제를 청산을 하자 그랬는데 그 사람들을 그렇지. 그때부터 공산주의 그 색깔 논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아까 이야기한 미군정 시기에 미군이 나서가지고 남한 내에서 좌우 합작 운동을 시켰거든. 지원을 해줬거든. 좌우 합작 운동이라고 하는 게 조선이 독립한 다음에 한국이 정부를 수립을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미국도 이 한반도가 분할되는 걸 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한에 있는 여운형이랄지 그 김성순가 뭐 이런 사람들, 우파적인 사람들, 좌푸적인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라 라고까지 지원을 해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소위 이야기하는 정읍 발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남한 정부만 먼저 정부를 수립하겠다, 총선을 실시를 하겠다라고 발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빨갱이의 개념은 그렇게 나쁜 개념이 아니었다고. 빨치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때는 나오지 않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승만이 일제청산 공약을 폐기하고 그 일제에 부역했던 공무원들을 다시 채용을 하기 위해서 번복을 했을 때 워낙 반대 여론이 크니까 그 핵심적인 사람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명분을 반공으로 삼은 거죠. 그 다음이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 시기는 좀 건너뛰읍시다.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제일 중요한 정책이 뭐였어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반공하고 경제성장이었죠. 자, 반공은 똑같은 기조를 유지를 해요. 예. 박정희 대통령 때에도 반공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북한이 위협적인 어떤 행위를 했던 거는 72년 이전까지는 인정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72년도에 이후락이 가가지고 협상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정치적 협상을 하기 위해서 많은 그 한국의 관료들이 이제 김일성을 만나러 북한을 가요. 거기서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걸 부정해버리니까 말이 안 돼.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때 김일성이가 뭐라 그랬냐면 과거에 우리가 싸우긴 했는데 남한에서 자꾸 우리가 무력으로 침략을 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나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남침을 하려고 할 생각도 없고, 지금 우리가 남쪽으로 쳐 내려가가지고 무력으로 정복한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 나는 일체 전혀 없다. 대신에 남쪽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뭐 이렇게 북한을 뭐 민주화를 시킨달지 이런 이야기 하지 말아라. 그냥 각자의 나라로서 따로따로 그냥 서로 잘 살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사실은 북한 인민들이 아주 즐겨 읽고 꼭 읽어야만 되는 김일성 노작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요. 내용들이. 그런데 우리나라 우파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안 하죠. 기만이고 뭐 이렇게 이런 신뢰할 수 없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북한이 생각을 바꿨는데 남한에서는 계속해서 박정희가 이제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그 명분으로 반공을 계속 내세우죠. 그 다음에 국가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그 노동자들을 탄압을 하고 착취를 하죠. 착취를 방기를 하죠. 방관을 하고. 전태일 열사의 역사를 보면 아주 대표적인 그 시대의 어떤 상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아침 6시부터 나와가지고 저녁 8시까지 하는데 그때 한국의 경기는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하죠. 발전을 하는데 정작 노동자들은 임금이 석 달, 넉 달씩 밀리고 임금 인상은 안 되고 월급 주라고 사장한테 항의를 하면 얻어맞기 일쑤고 그런 시기가 1970년대 중후반까지 계속 이어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업가하고 노동자 간의 감정의 고립도 그만큼 깊어진 거지. 서로 불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시기 와가지고는 그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죠. 노태우 정부 시기를 나는 다른 우파 대통령들은 좀 안 좋아하는데 노태우 대통령은 되게 좋아해요. 내가 그 박사학위 논문을 대통령 정치 리더십을 주제로 썼거든요. 쭉 분석해 보니까 내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 대통령들 중에 노태우 대통령이 최고의 대통령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그 노태우 대통령을 표현하는 첫 번째 표현이 보통 물태우 그러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태우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인데 돌이켜 생각해 보자고. 그때 당시에 물태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전까지의 대통령들은 굉장히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반대 세력에 대해서 무조건 찍어 누르고 자기한테 반대하면 무조건 두드러 패고 봤단 말이에요. 막 잡아다 가둬놓고.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은 그걸 안 했다는 거잖아. 국민들은 그것만 봐왔어, 그동안에. 뭔가 대통령의 반대 세력이 있으면 대통령은 무조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색깔을 입혀가지고 잡아다가 가뒀구나. 그래서 반대 세력을 무조건 배제시키고 자기 뜻대로 무조건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것만 봐왔는데 노태우 대통령은 그걸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총선에서 요소야대 현상이 처음으로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막 야당 의원들을 이렇게 탄압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폭력을 써가지고 이렇게 없애거나 가두거나 했을 텐데 노태우 대통령은 그 야당 의원들을 끌어안았어. 그래갖고 삼당합당을 하잖아요. 물론 대한민국 정당 정치사에서 약간 좀 왜곡되는 부분들이 그때부터 생겨나서 좀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폭력을 쓰지 않고 폭력으로 반대 세력들을 제압하지 않고 이렇게 그 거래를 통해서 통합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평화적으로 민간에게 김영삼 대통령에게 정권 이양을 해주잖아요. 내가 보기에 대통령이 자기가 공경에 처했을 때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타협을 하고 자기의 권력을 있는 그대로 국민의 뜻에 따라서 조작하지 않고 민간에게 이양해 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죠.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연구는 좀 더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후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 때 계속해서 여와 야 사이에 대화가 안 되는 모습들이 보이죠. 김영삼 대통령 때 노동법 날치기 통과시키고, 김대중 대통령 때 이 대통령이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 보수 세력들에서는 대통령으로 인정 자체를 안 하잖아요. 김대중 씨 이러고 노무현 대통령한테는 그때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끼리 연극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고 웃고, 그리고 그 시기를 보수 세력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거의 보수 세력들을 적폐로 보잖아요. 다시는 봐서는 안 될 존재들로 보잖아요.
근데 진짜 그러느냐는 말이지. 생각을 해보자고. 물론 마음에 안 들긴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들에게 동의를 얻지 못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냐는 말이죠. 자, 이렇게 봅시다.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보면 참 안타까운 게 문재인 대통령이 뭐 했을까요? 정책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뭐 특별하게 한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최저임금 올리는 거. 또 사실 몇 개 안 돼. 몇 개 안 된다고. 내가 없다는 게 아니라 몇 개 안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자,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유례 없이 이기기는 아주 근소한 차로 이겼지만 뭐 차이는 큰 차이가 났죠. 근데 득표율로 그 전에 대통령들이 당선됐던 득표율로 보면 그렇게 많은 득표율을 얻은 건 아니에요. 홍준표 후보가 많이 못 얻었던 거지. 근데 보통 대통령이 딱 처음에 당선되잖아요. 그럼 헌임문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지를 해줘가지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공약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야당에서도 크게 반대하지 않고 법안이 이렇게 정부 법안이 올라오면 웬만하면 약간 밀당하다가 통과시켜주고 정부가 이게 그 장관이랄지 이런 인사를 할 때에도 웬만하면 좀 밀당하다가 동의해주고 뭐 이런 게 관례예요. 대통령 임기 1년 차까지. 1년 될 때까지. 근데 그래서 나온 값이 자, 뭐 전두환 대통령 시기까지는 뭐 갈 필요도 없고 노태우 대통령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이 시기에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을 입법을 하는 걸 보고 보통 정부 입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임기 1년까지 평균 그 정부 입법 통과율이 몇 프로쯤 될 것 같아요? 잘 찍는 거야? 잘 아는 거야? 잘 맞추네. 한 70%에서 75% 정도 돼요. 이명박 정부에도, 우리 이명박 정부 초기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로 어마어마하게 여당과 야당 국민들하고 막 대결하면서 골치 아팠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뭐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때에도 70%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80%가 넘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1년 동안에 정부 입법 통과율이 몇 프로쯤 될까요? 응? 몇 프로? 90%? 아, 좀 맞춰봐, 60%에서. 올리지 말고. 그 90% 됐으면 내가 이 이야기를 안 꺼냈죠. 좀 더 내려봐. 좀 더 내려봐. 좀 더 내려봐요. 네. 25%야.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이전 정부에서는 다른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하고 여당이 아무리 야당이 힘들게 하더라도 그걸 인정해줬다고. 아, 야당은 당연히 여당하고 정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인정을 하고 대화를 했어요. 아, 우리 이거 가야 되는데 이 사람 임명을 해야 되고 이 정책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1년 아직 안 됐잖아. 해보고 되든지 말든지 결정해야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대신에 뭐 해줄까? 원하는 게 뭐야? 라고 하면서 뭔가 주고받으면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에 관련된 법안들을 통과를 시키는 정무적인 역할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명박 그 답답해 보였던 그 시기에도 75%가 된 거야.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1년 동안 정부 입법 통과율이 25%야. 정확하게 24점 몇 프로 나와요. 왜 그랬겠어요?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나 봐. 이름이 뭐죠? 강병은 학생. 잠깐만. 관광경영학과 1호 학번답다. 뭐냐면, 자,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박근혜 대통령 사건도 비슷해요. 내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비슷해. 최순실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유연하게 마음을 열고 내가 주변을 잘못 둬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국민 여러분들께 되게 미안합니다. 발생된 문제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잘못이 있는 사람들은 처벌을 하겠습니다. 라고 딱 한마디 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일이 나는 거의 없었다고 봐요. 이걸 누가 했냐면 바로 그 직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뭔가 문제가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도 이 대통령 측근들이 막 이렇게 비리에 임기 말에 가가지고 비리에 막 노출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됐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걸 못한 거야. 그게 뭐가 문제냐? 다 정부를 위해서 한 거다, 나라를 위해서 한 거다라고 버티니까 이게 최순실 사태 뭐 이렇게 그 미르재단이랄지 K스포츠재단 문제가 너무 막 일파만파 커지니까 거기에 자꾸 최순실이 너무 깊이 개입되어 있는 그 모습이 보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한테 너무 의존했던 그림들이 그려지고 이러다 보니까 국정농단이라는 표현까지 나온 거죠. 처음에 국정농단 이야기 안 나왔잖아요. 그냥 그 최순실의 그 대기업을 협박해가지고 돈을 유용했다는 이런 그 개인적인 비리 문제였었다고. 그럼 계속 하나하나 까지니까 뭐 정성호 비서관이 뭐 최순실한테 뭘 검토를 받았네 어쩌네 뭐 의견이 들어갔네 이런 것까지 나오면서 말이 국정농단으로 확 넘어간 거죠. 그래 탄핵까지 간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딱 되고 이 보수층을 다 적폐로 밟은 거예요. 다 박근혜 편으로 밟은 거라고. 그러니까 대화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국민 지지도가 80%를 막 상회하고 있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 난 아직도 기억해요. 초대 중기청 중기부?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을 선출을 하는 그 후보를 내세우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때 이제 뭐 그 인사 기준 5가지를 발표를 하잖아요. 중기부 장관 최종적으로 올라온 후보자가 우선순위 11등인가 12등인가 된 사람이 올라왔어요. 나름대로 중소기업 벤처부 초대 장관이니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쭉 청와대에서 매겼는데 12번째 인사가 후보자로 왔어. 이 사람마저도 역사인식 왜곡 때문에 막 찔러댔단 말이에요. 크게 문제가 있다고. 결국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만 믿으면서 야당하고 대화를 일치 안 한 거예요. 딱 자기들 기준을 만들어 놓고.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장관 정도 갈 사람 중에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기에 제시했던 그 인사 기준에 부합할 사람들 내가 보기에 한 10,000명 중에 한 2명 나오겠다. 있겠어요, 없겠어요? 장관 후보자 중에. 없어요. 없는데 자기들이 딱 기준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되는 사람이 처음에는 지키려고 했으니까 12번째까지 갔겠죠. 번역을 치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기준을 또 수정하잖아요. 조금 완화시키잖아. 기준을 완화시킬 게 아니라 야당하고 만나가지고 야 보니까 해보려고 하니까 우리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들이 있더라 라고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고 협력을 하고 거래를 해야죠. 그러라고 여당과 야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대화 안 하고 그냥 막 밀어붙이잖아요. 기준 수정해가면서. 그 분위기에서 무슨 야당이, 그때는 야당이 의원 수가 훨씬 많았잖아요. 약간 많았죠. 여당이 100 몇 석으로 이게 그 과반이 안 되는 의석이었다고. 그러니까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야당 입장에서 우리를 당사자로 인정 안 해주고 무조건 적폐로 보고 공격만 하는데 우리가 굳이 왜? 나와가지고 적극적으로 반대표를 막 던지는 거죠. 통과 안 되고. 실제로 그것이 지금 21대 국회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했잖아요. 2차, 4차 해가지고. 이것도 정의당하고 약속 안 지켜가지고 사실 정의당 우리 자기 편으로, 더불어민주당 편으로 만들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카드 받아가지고 손해볼 거 알면서 받아가지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 만들면서 너무 손해가 클 것 같으니까 자기들도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이제 정의당하고 약속을 파기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의당이 지금 계속 민주당 비터놓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21대 국회가 구성이 됐는데 법안이 몇 개 통과됐는지 나 조금 창피하니까 이야기 안 할게. 통계 자료를 봤는데 어마어마해요. 그럼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시시때때로 뭔가 일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 맞게 국민 생활에 맞는 법들이 바뀌어져야 되고 규칙이 만들어져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사회가 막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지금 정부 예산에 문재인 정부 처음에 재난지원금 총액이 얼마? 1조 얼마 되지? 1조 얼마 될 거야. 나도 좀 정확한 금액은 1조 정도 된다고 보자고요. 대한민국 예산이 400조예요. 400조가 청와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동사무소에 이르기까지 예산이 위에서 따로 쫙 이렇게 분배가 된다고. 분배가 되는데 이 1조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국채 발행하고 빚 냈잖아요. 근데 이 방법이 아니고 지금 청와대에서부터 저 동사무소까지 내려가 있는 예산들 중에 사람들을 못 모으게 하니까 못 쓰고 있는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다 좀 적극적으로 사람들 모으고 이렇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예산들 다 모아 라고 해가지고 처리를 하면 되거든. 그럼 간단할 것 같거든요. 국가 부채도 안 늘리고. 그런데 왜 그 생각을 못 할까? 재난지원금을, 이건 내 판단이야. 완벽하진 않을 수 있어. 내 분석에, 내 판단. 재난지원금 문제를 국민 입장에서 국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포퓰리즘식으로 활용을 하려고 보니까 사용이 안 된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지자체에서 예산이 남잖아요. 그럼 정부에서 다시 가져가요. 그 가져간 돈을 재난지원금으로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쓸지 머리를 또 짜내고 있어 지금 사람들이. 남은 예산을 재난지원금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코로나 따로, 선거 따로, 재난지원금 따로 이렇게 되는, 융합이 안 되는 거지. 그것이 자 보수 진보 간의 첫 번째 감정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치인의 소양 문제.
세 번째, 국민의 무관심 문제.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 가지고 한국의 현재 국가적인 일이 정말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는 그런 말이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뭐겠어요? 국민이 관심을 가지면 소양이 충분한 정치인들이 활동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고, 감히 감정 갖고 보수 진보 간의 싸움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한 이유는 내가 주인인 게 실감이 잘 안 나니까. 내가 지금 거의 매 시간 이야기하는 게 계속 주인 이야기 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어느 정도 전달될지는 모르겠어. 이 나의 느낌이. 그런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는 더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안 와닿을 수 있는 게, 선거가 끝났잖아요. 총선이 4월 달에. 이제 내년에는 선거가 없어요. 22년도 가야 선거가 있는 거야. 우리나라에 선거가 없는 해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매년 있어요. 총선, 지선, 대선 거의 있는, 전국 선거가 거의 있는데 내년에는 몇 안 되는 선거 없는 해인데, 그러다 보니까 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과제로 시민으로서 이런 정치 영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중간고사 과제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출제를 한 거죠. 정치학이라고 하는 게, 사회를 바라보는 이 공적 영역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학문적인 것이고 공허한 것이고 내가 관심을 가져봐야 별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게임하는 시간을 1시간 중에 10분 줄여서 우리 동네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시민 의견란에다가 한마디 쓰고, 가다가 우리 집 앞에 전봇대가 있는데 지나다니는데 너무 불편해요. 이거 한마디 쓰는 거예요. 어느 동네, 우리 동네 어디 길 지나가는데 그 지점에 그 가로등이 좀 배치가 너무 띄엄띄엄 있어가지고 가로수가 너무 우거져가지고 그쪽이 너무 어두워요. 해결해 주세요.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당연히 안 들어주겠죠. 대통령이 전봇대 빼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날 가가지고 빼는 사람들이 국민이 이야기하면 안 들어준다고. 그래도 해야지. 해야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나 이제 조만간 그거 이제 칼럼으로 좀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청와대에 국민청을 올리는 내용의 글에 내용의 범주를 좀 제한을 해라. 법원 판결을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거든요. 법원의 고유 권한인데. 국회의원 정원수 줄여주세요를 왜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하냐고요. 여튼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잘 주인으로서 해야 될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맨날 국민주권 자치 이야기 들었는데 이게 뭔지 우리가 모르잖아. 국회의원 한 명 잘못 뽑아놓으면 수입산 소고기 가격이 100원에 먹을 수 있는 게 200원이 된다는 걸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국회의원이 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스갯소리로 가끔 그런 이야기도 해요. 블라디보스톡 11월 달 되면 블라디보스톡 가가지고 킹크랩 좀 먹고 와야겠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나라에서 킹크랩을 양껏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을 비용을 지불을 하잖아요. 그럼 블라디보스토크 비행기 타고 갔다가 거기서 2박 3일 동안 양껏 먹고 오는 가격이 더 싸요.
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킹크랩이 싸질 수도 있고 비싸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비싸게 만들려고 해서가 아니라 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찾아가지고 정치인들이 국민 생활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게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 밥그릇 싸움 하느라고 국민 생활이 개선될 수 있는 법안들을 고민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의논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수정할 줄 알았는데 그냥 통과되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사용되지 못하는 예산을 모아가지고 임시적으로 이 국민 그 코로나 극복을 위한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변환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거지. 이걸 할 수 있는 게 단숨에 바뀔 수 있지는 않아요. 내가 여기서 한 백날 목소리 높여가지고 이걸 유튜브에다 올려가지고 200만, 300만이 봐도 이게 쉽게 바뀌진 않는다고. 바로 바뀌진 않는다고. 왜냐하면 그 200만 중에 나하고 동의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 200만 중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동의하면서도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이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시간이 지나야 바뀌는 건데 이렇게라도 이야기 안 하면 바뀌는 사람이 하나도 안 생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조건 내가 대통령을 좋아하니까 여당이 하는 거는 무조건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그러기가 또 쉽지 않죠. 대통령한테 좀 쓴소리 하는 순간 너 나쁜 놈이지 이렇게 오잖아. 너 국민의힘 쪽이지 막. 일배를 욕을 하는데 욕먹을 짓을 하죠. 근데 욕만 해야지. 그래야 그 사람들이 수정을 하죠. 잘못된 것을. 근데 욕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융단폭격을 하니까 더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활동들을 그렇게 해가는 거지. 처음에 일배 시작이 그렇게 안 됐죠. 굉장히 건전하게 시작을 했어요. 일간베스트. 이 하루 동안에 이루어진 일 중에서 가장 이슈, 클릭수나 뭐 이런 게 많았던 것들을 올리면서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 일부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득세하고 아무튼 변화 이야기하면 좀 복잡하지만 그래서 자, 오늘 이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한국 사회에서 쟁점이 발생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정치권에서 보수하고 진보 간에 서로 타협 없는 갈등과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의 형성이 객관적 사고의 근거에서 형성이 되었느냐,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보수와 진보냐를 들여다보니 그렇지가 않더라. 그죠? 아주 오래된 역사, 한 70년 가까이 된 70년 더 됐죠? 처음으로 올라가면 70년이 넘은 기간 동안에 감정으로 형성되어 있는 보수 진보의 진영이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 해결이 어렵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국회나 이 정부 정책을 추진하면서 싸우는 것들이 굉장히 정치인 내지는 어떤 그 보스를 위해서 싸우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행태를 가지고 있더라. 여기에 국민들은 그냥 무관심하고 별로 바꾸려고 노력 안 하고,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더 이 한국 사회가 힘들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외국인 학생들도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살면 투표권 있죠. 투표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랬으면 좋겠어. 알든 모르든
내가 누구한테 찍는지 몰라도 가서 했으면 좋겠어요. 투표장에는 가서. 하다못해 정말 모르는 사람은 찍기 싫어가지고 기권표를 찍더라도 투표장에 갔으면 좋겠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번 선거할 때는 그러기 싫으니까 뭔가 보고 갈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누굴까? 저 사람 누굴까? 좀 선거하려면 좀 많이 남긴 했는데 투표합시다. 그리고 자, 오늘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강의 들으시면서 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거나 뭐 내가 오늘 했던 이야기들 중에 이견이 있달지 아니면 궁금한 점이 있달지. 해도 돼요. 예. 예, 과제 관련된 질문. 네. 가능합니다. 예, 한글 파일이 사실은 내가 편해서 그리고 거의 보편적이어서 여러분들이 한글로 당연히 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몇 학생들이 워드로 써도 되냐 그러더라고요. MS 워드 이야기하는 거죠. 예, MS 워드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예, 걱정 마주시고요. 어떤 형태로든 기준에 맞게 제출하시면 돼요.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공적 영역에서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로서 시민단체 됩니다. 아주 훌륭하죠. 이건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대신에 시민단체에 참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시민단체 지도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견을 제시를 해야 돼요. 지도부에다가. 그 시민단체 지도부나 운영진들이 하는 일들을 잘 들여다보고 그냥 회비만 이렇게 던져주면 안 된다고. 자, 시민단체에 가입을 하면 1차적으로 시민단체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 시민단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 방향이랄지 이념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라고요. 거기에 그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방향이 일치하는지를 먼저 봐야 되고, 그리고 앞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시민단체가 약간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나마 없는 것보다 낫죠. 훌륭하죠. 그런데 그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어느 정도. 워낙 사회 구조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근데 너무하다 싶은 것들은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민단체가 조금씩 또 항상 내가 이야기하지만 한꺼번에 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한 명씩 들어가가지고 한마디 던지면 점차적으로 조금씩 바뀌겠죠. 그런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출석이나 한번 물읍시다. 왜냐면 내가 아까 출석 부르고 시작을 한다는 게 조금 다른 생각하다가 자, 강병은 학생, 예. 1호 학번, 란옥기 학생, 19학번, 20학번보다는 좀 낫네. 20학번보다는 좀 나아.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다음에 박영서 학생, 방지현 학생, 강대국 학생, 나한테 어려움을 토로했던 학생이 지금 강대국 학생이었구나.
아지즈백 학생, 응엔티짱 학생, 판티린지? 혹시 판티린지 학생 아시는 분? 모르는가? 구구상 학생, 김민재 학생, 김정환 학생, 응웬티뚜엣마이, 또 이렇게 체크를 해놔야 출석 체크할 때 내가 또 굳이 동영상을 안 보더라도 출석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자, 그럼 더 질문 없는 걸로 알고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